당태종과 위징입니다. 너무 유명한 사람이고 당태종은 중국의 최대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임금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성군입니다. 성군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당태종 시절에 위징이라는 그런 신하가 있는데 해야 되고 정사를 돌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병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조선시대 왕들이. 그래서 이 문제가 있는 이 임금 옆에 이 사람을 내버려 두면 이제 자기 혼자 잘못된 길로 갈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옆에서 반드시 직언하는 신하가 있느냐, 이게 이제 성군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죠. 직언하는 신하가 있느냐. 그리고 그걸 얼마큼 자기가 이제 마음을 열어놓고 임금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떤 왕의 성공 그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사실은 딱 하나의 포인트를 잡으라면 이제 그 왕이 좋은 신하를 내 마음에 안 들지만 내 옆에서 나를 견지해 줄 수 있는, 나를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신하를 옆에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 사실은 모든 왕들의 성공의 출발점, 어떤 성공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이게 왕조 시대의 어떤 특징이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이 한 사람한테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또 이 대통령이 있고 사법부가 있고 또 국회가 있어가지고 분립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는 거냐면 인간을 신뢰하지 않는 거거든요. 인간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순간 인간은 그 권력 집중으로 인해서 이제 부패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인간을 불신하기 때문에 인간을 믿질 않아요. 이 민주주의는 왕정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탄생을 한 거기 때문에 근대 민주주의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권한을 나눠 놓죠. 삼권 분립이 바로 그거고,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제도를 통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오류를 최대한 줄여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게 민주주의예요. 사실은 민주주의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왕조 시대로 돌아가면 성공의 조건이다 이게. 그래서 당태종과 위징은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 중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죠. 당태종 이세민. 그때의 정치를 정관의 치라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대단히 중국 역사에서 가장 황금기라고 할 수 있고 가장 모델이 되는 그런 시대다. 그리고 왕조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중국 사람들이 칭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시대를 정관의 치라고 그러고 정관정요라는 책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신하들 사이의 대화를 나눈 그 대화 책이 정관정요. 이거는 사실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다 또는 어떤 리더다 그랬을 때 한 번쯤 반드시 탐독해보면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유명한 책이고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아주 많이 쓰는 표현이 굉장히 유명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거든요. 정관종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군주는 배이고 백성은 물이다. 그래서 물은 배를 띄울 수 있죠. 물이 있어야 배가 띄우니까. 근데 배가 배를 물은 엎을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요런 말이 정관종에 나오는 말인데 이 말을 하는 자체가 군주가 이 말을 한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제 백성들을 소중히 생각하라.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왕보다 더 중요한 게 백성이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배를 엎을 수도 있는 것이 물이듯이 백성들이 마음이 이제 엎을 수 있다. 언제든지. 그러므로 백성들의 마음을 항상 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정관종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정관종. 또 뭐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 회자되는 말 중에서 창업이 어려운가 수성이 어려운가 이런 말도 많이 하거든요. 나라를 창업하는 게 어려운가 아니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어려운가 이런 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역사에서 보면 창업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수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해서 어떤 왕조를 창업을 해놓고 그 왕조를 지켜내는 것은 왜냐하면 이제 창업할 때는 군사력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켜낸다는 거는 군사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복합적인 능력이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수성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당태종이 이제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자, 당태종 이세민은 아버지를 도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나라를 세울 때 이 이세민이가 거의 80%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아버지보다도 더 많은 역할. 우리나라에 이제 누구죠?
태종이 있죠. 태종, 이방원의 역할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이방원의 역할이라고 보면. 근데 이방원은 정치하는 내내 조금 무서운 군주였잖아요. 그래서 막 무자비하게 뭐 외척들도 다 죽이고, 그리고 어쨌든 그것 때문에 세종대왕이라는 성군이 나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죠.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이 성군입니다. 이 사람 자체가. 그리고 아버지를 도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요. 당나라를 세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둘째 아들이에요. 문제가 생기겠죠. 둘째 아들이니까 이제 형하고 이제 경쟁을 하게 되죠. 형하고 경쟁을 하게 돼요. 경쟁을 하면서 나중에는 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왕이 되어서 이제 신하들한테 물어봐요. 창업이 어려운가 수성이 어려운가. 그때 그 유명한 위증이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린 건 왕과 신하와의 관계. 이 관계가 이제 원리상으로는 똑같아요. 민주사회든 어떤 사회든 지도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때부터 부패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비극이 그거잖아요. 주변에 간신배들이 있는 거잖아요. 주변에 간신배들이 있고 제대로 된 그런 충원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어떤 리더든지 리더는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가 완벽하지 않으면 신하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창업이 어려운가 수성이 어려운가 그랬을 때 위증이라는 사람이 수성이 어렵다고 해요.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창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위증은 창업보다 사실은 나라를 지키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당태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부터 너희들하고 나랑 잘 마음을 맞춰가지고 나라를 한번 멋있게 경영을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멋있잖아요. 딱 물어보고 수성이 어렵다고 위증이 딱 하니까 그럼 지금부터 나라를 잘 경영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정도로 좀 열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야. 뭐라고 그럴까요? 포부가 큰 사람이고 톤이 큰 사람이죠. 위증입니다. 이 사람은 벌써 눈꼬리가 쫙 올라간 게 보통 까다롭게 보이지 않죠? 꼬장꼬장한 신하입니다. 아주 꼬장꼬장한 신하예요. 직원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이 사람이 형의 참모예요. 본래 아버지가 이제 나라를 세웠단 말이에요. 나라를 세우고 그 옆에서 역할을 할 때, 아버지를 도와서 역할을 할 때 이세민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렇지만 큰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입장에 봐서는 누구 편에 서야 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겠죠. 그랬을 때 이 위증은 둘이 경쟁을 하게 됩니다. 왕자 둘이서. 그때 위증은 형의 편 책사였습니다. 근데 형을 죽이고 이제 자기가 올라섰어요. 그랬을 때 이 위증이라는 사람을 이제 자기 참으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이제 조금 이따 또 보게 돼요. 제완공의 경우를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자신의 참모로 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직원을 서슴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물어봐요. 군주가 어찌하면 훌륭한 명군이 되고 어찌하면 어리석은 혼군이 되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위증이 얘기합니다. 겸청 즉 명이요 편신 즉 혼이라. 그러니까 겸허하게 널리 들으면 명이요 명군이요 편신 신하를 편애한다는 거죠. 편신 한쪽 말만 듣는 거예요. 한쪽 말만 믿으면 혼군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딱 듣고 그래 그럼 내가 이제부터 겸청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 듣겠다 이 소리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떤 신하의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나라의 토대가 건강해지는 아주 고대 왕조 사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겸청의 대표적인 임금이 바로 요순 임금이라고 예를 들 수 있고 편신의 대표적인 이름이 호해입니다. 이 호해가 누구냐면 진시황의 아들이에요. 진시황의 아들을 옆에 조고라고 하는 우리가 문고리 3인방이라고 그러잖아요. 문고리 권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문고리 권력의 이제 대표적인 사람인데 지록유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이 죽은 다음에 이제 호해가 왕이 돼요. 이 조고가 당신은 왕궁 옆에 그냥 가만히 계시면 제가 다 정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냐면 지록유마가 뭐죠? 사슴을 보여주고 말이라고 하면
말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당신의 참된 신앙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 신하가, 이건 완전히 뭐예요?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눈을 가려버린 거죠.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나중에 이제 진시황하면서 제가 사고천 사기 하면서 요 조고편 나올 거예요. 최고의, 그러니까 역사상 최고의 간신이죠. 그 다음에 환관, 최악의 환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최악의 환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편신, 그러니까 한쪽 말만 들었다는 거죠. 신하의 말을 한쪽만 편향되게 들은 거예요. 이거는 혼군이 되는 아주 지름길이죠. 혼군이 되는 지름길이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리더가 됐다. 어느 분야의 리더가 됐다. 참 외로운 어떤 직업, 외로운 일이거든요. 내가 리더가 됐을 때. 그때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누군가 자기에게 좋은 얘기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이게 사람의 인지상정이잖아요. 누구든지 나에게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한테 내가 마음이 가지,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 마음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그거를 얼마나 제어할 수 있느냐. 이게 명분의 조건이죠. 명분의 조건이죠. 그래서 이 신하의 직언을 받아들입니다. 이 당태종이 받아들이고 이제 천하의 인재들을 다 이제 잘 등용을 하는데, 그래도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당태종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젊었을 때부터 이미 제왕학을 공부를 했었고, 아버지를 도와가지고 당나라를 이 사람이 세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태조 이방원처럼 아버지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한테 누군가 쉽게 직언을 한다는 것이 재산에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때 이제 직언하는 신하가 바로 위징이죠. 너무너무 유명한 얘기인데, 위징이 직언을 하는데, 위징이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관정에 대화 나누는. 그래서 이 책은 꼭 한번, 저는 리더라고 한다면 정관정유 같은 책은 옆에 두고 좀 이렇게 읽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좋은 책입니다. 300여 차례 직언을 한 게 그 정관정유에 나와 있습니다. 300여 차례 직언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또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이 중국에서 그 봉선제라고 그래요. 봉선제가 어디에 사냐면 태산에 있죠. 태산에 가가지고 그 하늘의 천자로서 정식으로 인정받은, 그러니까 아무나 봉선제를 드릴 수 없어요. 봉선제를 드리는 황제나 왕은 당대 모든 백성들에게 존중을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고 하늘에게 인정받는 의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태산에 올라가가지고 봉선제를 드린다. 이 사마천의 아버지가 이제 그 한무제의 사관이잖아요. 한무제가 태산에 올라가서 봉선제를 드리려고 해요. 그거는 무슨 소리냐면 이제 천하는 완벽하게 내가 쥐어들었다. 틀어드렸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백성들도 신하들도 모두가 다 정말로 저 사람은 위대한 왕이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제일 처음에 시작하냐면 이제 진시황이 시작을 하거든요. 진시황이 시작을 하는데, 그때 한무제가 봉선제를 드리려고 이제 태산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뭔지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사마천의 아버지 너 올라오지 마 그랬어요. 너 산 밑에 있어. 그게 너무 원통해가지고 평생 이게 사관의 입장에서는 그 봉선제를 올리는 그 장면을 기록하는 거는 사관의 일생일대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올라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마천 아버지가 거기서 절망하는 그것 때문에 죽음을 맞게 죽을 정도로 완전히 실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사마천에 나와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그게 큰 행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태종 하면 굉장히 당대에 이제 다 평정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정치도 잘하고 또 이제 민생 정책도 잘하고 경제도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래서 아주 명군으로서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시기가 됐다고요. 그래서 이제 위징한테 물어봐요. 야, 내가 봉선제 해도 되겠니? 뭐라고 그랬을까요, 위징이? 다른 신하들 같으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 당연히 되죠. 어이, 전하께서, 이제 폐하께서 그 정도의 당연히 그런 명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위증이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조금 더
덕을 쌓으시고 조금 더 민번 정치를 더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완전하게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위증이 뭐라고 대답해요?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내 마음이 아직까지는 여러분 그런 신앙 이거 어떻게 이거를 해주고 싶겠죠? 제 마음이 당신은 아직 공손제를 드릴 정도의 성공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되옵니다도 성질나 죽겠는데 신하가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내 마음이. 그리고 더 거기다 결정적인 얘기합니다. 제 마음이 그러면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 마음이 그러면 백성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직언을 잘하는 사람인지 알겠죠. 어느 날은요. 하루에 4번 직언을 합니다. 이게 300번, 이 300번의 기록이 남아있는데 어느 날은 하루에 4번을 직언을 해요. 근데 4번을 직언하는 스타일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아니 임금한테 가가지고 임금이 이제 내가 봉선제 지내도 되겠느냐? 내가 천하에 이제 하늘 아래 천자로 내가 정식으로 인정받는 이 행사를 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내 마음이 아직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신하기 때문에 얼마나 직언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하루에 4번을 직언합니다. 당태종도 사람이죠. 그러면 열이 받은 거예요. 하루에 4번 직언했다는 걸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면 뭐 임금이 있고 신하들이 쭉 있고 이제 정사를 돌보면서 어떤 일을 하면 이제 신하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얘기를 또 주고받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4번 임금한테 와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스타일로 직언을 하는 거예요. 아니 되옵니다. 대부분이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날 일부를 마친 다음에 당태종이 집으로 들어가면서 열이 받습니다. 너무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시뻘게 가지고 이제 내전으로 들어가는데 시뻘게 가지고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그러면서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고. 이거 가만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고. 장손왕후한테 들어가가지고 장손왕한테 들어가가지고 이놈 내가 죽여야 되겠다고 가서 자기 이제 와이프한테 가가지고 이제 화가 나서 그냥 견딜 수가 없으니까 자기 아내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장손왕후 이제 장손왕후도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현모양처의 모델이에요. 이 장손왕후가 그 말을 딱 듣더니 뭐 가장 정장을 차려입습니다. 황후로서 이런 식의 이제 정장을 차려입겠죠. 가장 예쁘게 화장을 예쁘게 하고 제대로 된 옷을 입고 다 차려입고 당태종한테 딱 갑니다. 폐하 감축들이 옵니다. 그래서 아주 다소곳하게 절을 하는 겁니다. 큰 절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당태종이 이제 얼굴이 시뻘겠다고 갑자기 자기 와이프가 절을 하니까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부인 왜 그러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군명 신직 이렇게 신직 임금이 밝으면 명군이라는 얘기죠. 임금이 밝으시면 신하가 곧습니다. 위진 같은 고든 신하가 있다는 것은 임금이 당신이 명군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장손왕후도 기록에 보면 대단히 지혜로운 현모양처 스타일에 그리고 그 처첩들을 이제 왕이니까 당연히 처첩들을 거느리겠죠. 그랬을 때 첩들도 굉장히 인자하게 다뤘죠. 그리고 이렇게 순보를 매겨가지고 당태종에게 들여보냈던 그래가지고 아예 그렇게 하려면 현모양처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아예 순보를 정해가지고 그럴 정도로 이렇게 지혜로운. 그러니까 이제 중국사에서 굉장히 왕과 왕후, 신하 아주 이상적인 모델이에요. 이 모델이.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이죠. 군명 신직이다. 이것도 너무너무 유명한 말이죠. 임금이 밝으면 명군이면 신하가 직언을 한다. 그러니까 직언하는 신하가 없다면 그거는 뭐예요? 죽는 길이죠. 그 나라가 멸망할 뿐만 아니라 그 왕에게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또 그 나라 전체도 임금에 따라서 나라가 운명이 좌우되는 게 이제 고려 시대니까 너무너무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래서 위증의 빈소에 위증이 나중에 죽습니다. 위증이 죽을 때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는 3개의 거울이 있었다. 하나는 내 의관을 바로잡는 청동거울이요. 하나는 흥망성쇠의 원인을 살필 수 있는 역사라는 거울이요. 3번째는 황제의 그릇된 사심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위증이라는 거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되게 유명한 얘기죠. 거울이 3개가 있다. 청동거울, 자기 의관을 살피는 청동거울, 그다음에 역사라는 거울, 그다음에
위징이라는 거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새 거울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황제 역할을 바로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도 위징이 죽었어요. 위징이 죽었으니 거울 하나가 깨진 것이요. 앞으로 어떤 거울로 나를 바로잡을 것인가. 위징의 빈소에서 이렇게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당태종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당태종이 나중에 이제 고구려를 침공을 하죠. 고구려를 침공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뭐 눈을 부상을 당했다고 그러잖아요. 눈을 화살에 맞아가지고 안시성 싸움. 요즘에 안시성 영화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극에서는 이제 그 당태종이 되게 찌질이로 나오잖아요. 많이 별로 이제 이렇게 부정적으로 묘사가 될 때가 많은데 중국에서 그거를 보면 견딜 수 없어 할 겁니다. 자기들의 최고의 명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고구려를 원정을 갔다가 돌아옵니다. 이제 부상을 당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3년 만에 죽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태종이 절대 고구려 침공하지 말라 그러죠. 그 뒤에.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됐나 역사가 바뀌어가지고 그랬습니다. 이때 이제 돌아오면서 고구려 돌아오면서 위징이 한 말. 전쟁에서 치면 위징이 살아 있었다라면 나의 고구려 원정을 절대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위징을 회상을 하는 그런 장면. 그러니까 얼마큼 이 당태종에게 위징이라는 사람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가. 그럼 우리가 중국사를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당태종과 위징이라는 관계. 그러면 중국의 고대사를 해석을 할 때도 좋은 임금, 뭐 성군이 됐건, 그죠? 명군이 됐건, 명군, 성군. 그 다음에 요 반대되는 군이 아까 뭐라 그랬죠? 혼군, 암군이라고 또 암군, 암울한 군주죠. 암군, 혼군 이러면 이제 이 암군, 혼군의 이 사람들 주변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간신배들만 득실거리는 거죠. 간신배들만 득실거리는. 그러니까 명군의 조건, 그러니까 명군은 주변에 반드시 직언하는 신하가 있어야 되고 그 직언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아프지만 들어야 명분의 조건이 되는 거죠. 명분의 조건이 되는 거죠.